3월 이론 완성반이 개강했습니다. 뭐 매년 그렇지만 동양 한국 사상으로 시작하고요. 우리 네 가지 분과를 한 달에 하나씩. 마지막 이제 교과 교육론은 양이 좀 많아서 한 5주 또는 보충해서 한 6주 가까이 할 예정이고요. 되도록이면 5주에 끝내고. 어, 우리가 이제 요번 연도에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바꾼 건 아니지만 기출을 1, 2월로 뺀 이유는 어쨌든 3월이라는, 왜냐하면 2월까지 우리가 시험을 보고 뭐 이래저래 다 정리가 되고 뭐 새 학기도 3월에 시작되듯이 새로 시작하는 건 사실 3월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약 10개월입니다.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인데 요 1년 단위의 이 공부가 아주 차곡차곡, 우리가 뭐 초수 보시는 선생님들은 모든 게 새로울 수 있고 뭐가 있지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시간이긴 한데, 뭐 그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뭐가 있는지 이제 알고, 또 기출 분석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는 시험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그림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론 완성반은 눈높이는 이제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에 맞춰져 있지만 사이사이에 하는 얘기들은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맞는지,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시간이고, 뭐 각 이 분과마다 뭐 동양 서양 그리고 사회사상 교과교육론 마다 주어져 있는 각 또 주제들이, 소주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차곡차곡 이론을, 토대를 쌓아가는 거예요. 결국 승부는 이제 7, 8, 9 진짜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문제 풀면서. 근데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사실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때 문제풀이반 가가지고 문제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론을 철저히 해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장 서술이 되고 있더라. 이게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그게 쉽진 않아요. 음, 보통 학습 능력으로는 사실 몇 달 만에 이걸 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건 어렵고요. 어쨌든 7, 8월까지 최대한 일종의 기초 체력을 쌓아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어려우시면 중간중간에 뭐 멈춤 기능을 쓰셔도 좋고 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떤 선생님이시든지 기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을 지금 보는 건 효과가 좀 떨어져요. 항상 기출 문제를 옆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기출 순서하고 지금 거의 같으니까요. 기출 문제가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병행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 지금 하는 진도보다는 기출이 앞서 나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이제 기출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고,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기출 이거 나온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다 하면 항상 확인하는 버릇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양을 쌓는 뭐 대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학원 강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단 말이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론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 여기에서 무슨 교양 과목처럼 틀을 딱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든 계속 설명하면서도 비교하고 차이를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수업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래야만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자백과부터. 우리 뭐 동양사상은 제자백과, 그리고 송명류학, 까요. 기본적으로 제자백과라는, 예전엔 가장 비중이 컸죠. 뭐 두 문제씩 나오고, 지금도 두 문제 나올 때가 많고 1.5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그 다음에 두 사람이지만 뭐 또 늘 나오는 송명류학. 송이라는 건 주자를 말하는 거고, 명은 왕양명의 양명학이죠. 송나라와 명나라의 유학이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한국
크게 보면 한국 유학이고 한국 사상이죠. 한국 고유 사상도 들어있는 한국 유학. 또 불교 사상. 불교 사상 안에는 이제 원시 불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아마 뭐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단계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자백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제자백과 불교 이런 순서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목차니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자백과 한번 봅시다. 제자백과라는 건 과연 뭐냐? 너무 민감하네. 10개년 제자백과의 기출 패턴을 보면 그 인물들 몇 면이 나오죠. 장자, 순자, 맹자, 양주, 묵자, 한비자, 공자, 제자, 여러 학자라는 거죠. 백가, 온갖 학파. 왜 등장했느냐?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기를 내가 극복할게.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유의의 학파들이 있었고, 내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안 할게요 또는 하지 맙시다. 무의 계열의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무의 학자들을 분류해내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유의의 학자죠. 누구예요? 노자, 장자, 또 한 번 나왔지만 양주. 사실 양주가 이들의 원조죠. 원형이죠. 나머지들은 유의예요. 이 유의 학파 중에 가장 시험에 빈출 높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 맹자, 순자잖아요. 그렇죠? 맹자, 순자. 이들은 누구예요? 유가사상가. 나머지 누가 남았어요? 한비자, 묵자죠. 묵자는 마음이 착하고 여린 착한 계열의 유의. 한비자는 독하고 인간을 강하게 하는 계열의 유의. 그러면 이 유가사상가들은 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도덕을 추구하고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사랑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비교되는 게 이 묵자와 맹자잖아요. 같은 사랑 계열. 또 순자면 또 한비자하고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순자는 육아사상가이면서도 육아사상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좀 독해. 정통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 모두 위에 동양사상을 어떻게 보면 제일 정점에 있는 공자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공자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공자라고 딱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양 사상의 소크라테스 문제가 플라톤을 통해서 나오듯이요. 공자는 맹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는 정약용이라는 또는 뭐 퇴계나 율곡 같은 유학자들, 정통 유학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단독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백과를 다룬다는 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성과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거, 결국 사회 혼란을 극복해서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상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지향점은 다 같은 거예요. 방법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죠.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느냐. 그거를 잡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다 그거 하는 거죠. 그게 다르다고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르다고 확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극명하게 다른 건 맹자, 순자 비교하는 거죠. 성선론, 성학설. 아까 얘기한 맹자와 묵자. 보편적 사랑, 차별적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인물별로 일단 해 나갈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제 동양사상과 관련한 이제 아주 일반론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장이라고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영장이에요. 영장은 빼버렸네.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에 대해서 이건 교과서의 초반에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죠.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교과서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동양윤리 하면 이제 농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죠. 농업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민감하냐? 자연의 변화.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을 찾아서 거기에 잘 맞춰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또 뭐냐? 농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다른 것, 자연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자연을 잘 이용하려면 빨리 가서 뭐 모내기 해야 돼, 빨리 가서 김 매야 돼,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그런데 나밖에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수를 늘려야 되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힘이 센 남자들이 초반에 유리한 거죠.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대가족, 남성 중심 이런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심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본성에 자꾸 투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대체로 자연 도덕주의라는 이름을 쓰죠. 자연을 도덕의 근원으로. 특히 맹자나 이런 노자 장자는 방향은 좀 달라도 자연이라는 건 완전한 존재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완전한데. 그래서 그것에 인간의 본성을 투영하려고 했고 또 왜 우리는 자연처럼 저러지 못하나? 스스로 내면적 성찰과 자각에 굉장히 힘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송명유학의 심성론이 발달하게 된 조선 유학까지 오게 된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식구를 늘려야 돼요.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을 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모여 살다 보니까 먼저 질서가 필요한 거죠. 서로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가족 윤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 윤리만 가지고 살다 보니 봉건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춘추 전국 시대죠. 그냥 가족끼리 잘 땅 나눠주고 알아서 살아 했는데 사회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났는데 왜 동생이라는 이유로 왜 내가 내 능력을 제대로 못 발휘하냐. 이제 능력제로 갑시다.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이 나쁘게 보면 맹자가 파악한 대로 이익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질래. 그러니까 맹자는 그러한 사회가 무도한 사회라고 본 거죠. 도덕적 타락이라고 봤고 한비자나 우리 순자 같은 경우는 그건 인간의 본능이야, 본성이야. 이익을 가지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순자의 예였고 한비자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말로는 안 되고 순순한 마음으로는 안 돌아가요. 철저한 원칙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 틀 안에 맞춰서 살게 한다. 그런 차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다양해지고요. 정반대편에서 인간이 좀 머리가 좀 깼다고 해서 점점 머리 쓰고 편해지려고 하고 남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유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더 이상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싹 걷어내야 되는 거죠. 육아의 덕, 뭐 법가의 제도 이런 덕목과 인위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는 방식 무의의 방식을 추구하자는 노자와 장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불교는 이러한 제자백가의 문법과 좀 떨어져 있었죠.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었고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불교는 보다 더 자연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우주라는 관점을 들여오죠. 인간을 우주 안에 한 존재로서 그냥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죠. 해체시켜 버리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결코. 노자 장자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연 안에 녹여버렸다면 불교는 더 큰 우주라는 더 큰 것 안에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격화시켰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닌 이 삶을 왜 그렇게 아둥바둥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서 불행의 늪에 허덕이느냐.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회적 혼란과 인간과 만물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이 동양윤리 사상의 흐름이 된다. 특징도 그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한국 윤리 사상은 이러한 동양 사상의 바탕 위에서 독자적인 사유 체계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독특한 것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곡, 진울, 정약용 같이 보다 독특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효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양 사상과 비슷한 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용어를 쓰거나 다른 설명 방식을 쓰는 것들이 우리 시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 세 사람이에요. 이황, 이, 정약용. 여기서 더 확장되지 않아요. 한국의 유교 사상가를 얘기하려면 수십, 수백 명이 되겠죠. 근데 우리 교과서 안에서 다루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 불교 승려들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한국 불교에서는 의천, 원효, 진울 세 사람. 의상은 중국 불교로 분류되기도 하고 선과 교의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조화를 꿈꾸는 방식. 한국 도교 사람이 없어요. 한국 도교를 인물 중심으로 다룰 만한 인물이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과 함께 이런 도참 사상이라든지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 철저히 배격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교의 전통은 많지만 민간, 그러니까 시험 요소로 수능에서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설명형으로 우리가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상황에서 한국 도교는 올해 나온 최치원의 풍류사상 같은 삼교통합 이런 거밖에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양윤리 사상의 특징으로 넘어가면 유기체적 세계관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동양윤리 사상은 유기체, 단독으로 떨어져서 무언가 의미를 갖는 것을 가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대표적인 게 불교 인연설, 인과연 그리고 순자 같은 인물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을 항상 숭배의 대상이고 합의를 해야 되고 닮아야 되는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순자가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사회를 항상 얘기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대동사회, 불교에서는 불국정토, 그리고 도가에서는 소국가민, 노자, 그렇죠.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도 군자, 보살, 지인, 뭐 지인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인, 신인, 진인, 뭐 성인, 특별한 뭐 차이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자장자가 더 많은 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사관, 동양 사상의 또 특징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자연의 섭리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사상에서는 서구 사회와 가장 차이점이 종교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 그런 이미지의 종교가 발달하지 않죠.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좀 꺼려하고 죽음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기보다는 때가 되면 오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동양 윤리사상의 특징이 되는 거죠. 한국 윤리사상은 그야말로 조화정신, 다툼이 없는, 특히 한국은 평화애호, 그리고 단군신화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우리 한국 사상, 고유사상이 두 개가 한 번에 나오는 바람에 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나올 법했다 해서 단군이 돌아오든지 동학은 한번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한번 맛을 봤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몇 년 쉬겠지 할 때 단군 신화가 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 단군 신화의 핵심은 뭐예요? 조화 정신. 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뭐 삼교의 통합. 유불도의 융합은 뭐예요? 우리 풍류도, 최치원의 평화 정신과 민본주의.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정치의 근본으로
여기려 주체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아주 중심에 놓고 싶어 했던 그런 입장이었죠.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홍익인간, 그리고 한국 윤리 사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인격 완성의 추구였죠. 특히 한국 유학 사상이 비중이 크잖아요. 두 문제씩 나올 때도 있잖아요. 율곡 나오고 다산정약용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 딱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조선 성리학, 어, 뭐 율곡하고 퇴계는 조선 성리학으로 카테고리 묶이긴 하지만 다산은 그거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다산정약용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다산정약용은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반영이 돼서 조금씩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막 다산 문제들이 좀 더 다양해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이번에 교과서가 어떻게 뽑아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산 정약용 서술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지금은 보면 다산 정약용의 수양론이 좀 약하단 말이죠. 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살펴봤고,